서울의 심장부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은 그 이름처럼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샹들리에 매달려 하객들의 머리 위에서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버진 로드를 따라 늘어선 순백의 장미와 작약은 그 향기만으로도 공간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었다. 오늘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두 거대 기업 기술의 제왕 넥서스 코어와 유통의 거인 천명그룹의 결합을 알리는 성대한 의식이었다. 단상 위 넥서스 코어의 젊은 총수 강태준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지은 그의 턱시도는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구를 완벽하게 부각시켰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넘긴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그의 오만한 자신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의 시선은 잠시 하객석을 향했다. 정재계의 거물들, 언론사 사주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이 그의 발 아래 모여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전략이었고, 그는 그 전략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천명그룹의 외동딸 차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아름다웠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우아하게 감쌌고, 겹겹이 쌓인 베일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강태준의 완벽한 파트너였다. 아름답고 지적이며 강력한 배경을 가졌다. 그녀와의 결합은 넥서스 코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 강태준은 차가운 만족감에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주례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투적인 축복의 말들이 이어졌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지루함을 감추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결혼식 이후의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천명그룹의 유통망을 이용한 신기술 플랫폼 확장 합병을 통한 주가 부양, 그리고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이사회의 늙은 여우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그림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차수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사의 질문이 끝나자 강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마이크를 통해 볼룸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네, 맹세합니다. 그의 대답에 하객석에서 나지막한 감탄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제 차수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준비하며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강태준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능력과 야망을 존경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정략 결혼을 받아들인 이유였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주례사가 같은 질문을 그녀에게 던졌다. 신부 차수연 양은 신랑 강태준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엄한 클래식 음악과 하객들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던 그 완벽한 정적을 깨고 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아빠 목소리는 어렸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과 절박함은 볼룸 안의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꿰뚫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버진 로드 입구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나온 작은 아이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5살 남짓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최고급 아동복 매장에서 막 나온 듯한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오직 한 곳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단상 위에 신랑 강태준이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온 힘을 다해 외쳤다. 그 작은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목소리였다. 아빠, 볼루만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웅장하던 음악은 멈췄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 아이는 누구인가? 언론사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지만 넥서스 코어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들을 막아섰다. 그러나 이미 수십 개의 스마트폰이 단상을 향해 있었다. 이 세기의 결혼식은 이제 세기의 스캔들로 변모하고 있었다. 단상 위의 주인공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차수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아이와 강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얼굴이 굳어자리에서 일어날 기세였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강태준이었다. 세상의 정점에 섰던 남자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동공은 지진이라도 만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알아보았다.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5년 전 사진으로 보았던 그리고 애써 잊으려 했던 그 얼굴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저 작은 아이의 외침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부정해야 했다. 아니라고 소리쳐야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볼룸의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한 여자가 벗은 로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소란스러운 장내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침착하고 우아한 걸음걸이였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심플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신부인 차수연을 압도할 정도였다.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자는 단상 앞에서 멈춰선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단상 위에 강태준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서유진이었다. 한때 강태준이 세상의 전부라 믿었고 그에게 가장 처참하게 버림받았던 여자.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슬픔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과 오랜 시간 벼려온 칼날 같은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등장은 이 모든 소란이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서유진의 눈을 보자마리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과거의 작은 실수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저 애는 누구야? 경호원들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여자와 애를 당장 끌어내.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도 서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조롱과 연민이 뒤섞인 승리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도 모두에게 들릴 만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씨, 오랜만이네요. 당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당신의 아들 강하준이에요. 아이가 아빠의 결혼을 꼭 축하해주고 싶다기에 데려왔어요.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서유진의 마지막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그 말은 강태준과 차수연의 약혼 발표 당시
그의 사생활에 대한 억측을 차단하기 위해 넥서스 코어 측에서 공식적으로 흘렸던 정보였다. 그것은 두 가문의 결합에 반대하던 세력들을 잠재우고 차수연의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한 완벽한 방패였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는 자신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왔다. 하객석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차수연의 아버지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강서방,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해명해보게 당장하지만 강태준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네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네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거야. 수년간의 치밀한 계획과 인고의 시간이 그녀의 눈빛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아들 강아주는 엄마의 품에 안겨 아빠를 생전 처음 보는 아빠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의 맑고 커다란 눈동자에는 혼란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총명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세기의 결혼식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강태준의 완벽했던 세계에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크리스탈 볼룸의 성대한 결혼식은 총욱으로 막을 내렸다. 하객들은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서둘러 흩어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호기심, 그리고 은밀한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넥서스 코어의 경호원들은 필사적으로 미디어 라인을 통제했지만 이미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 숨겨진 아들 의혹, 세기의 결혼식 친자 소송으로 번지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는 데는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호텔 최고층에 위치한 VIP 대기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금 전까지 완벽한 신랑이었던 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방 안을 짐승처럼 서성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통제력을 잃은 눈빛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위험하게 번뜩였다. 그의 앞에는 차수연과 그녀의 아버지인 천명그룹의 차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 소패는 서유진이 아들 하준을 품에 안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서유진,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원하는 게 뭐야? 돈 얼마면 돼? 10억, 50억. 네가 원하는 액수를 말해 당장 이 애를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준다면 얼마든지 주지. 강태준은 서유진에게 달려들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가 가득했다. 그의 생각에 이 모든 것은 돈을 노린 저 여자의 비열한 연극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유진은 그의 광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차갑게 웃었다. 돈 강태준 씨, 당신은 여전히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군요. 5년 전에도 그랬지. 당신은 내게 돈 봉투를 내밀며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그 아이가 당신의 핏줄일 리가 없다고 당신은 불임이라고. 그 말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보여주면서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대기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차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불임이라는 단어에 그의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으로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시 그는 넥서스 코어의 경영권을 두고 사촌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할아버지인 창업주 회장은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복잡한 여자 문제나 혼외자 스캔들을 극도로 혐오했다. 그런 상황에서 서유진의 임신 소식은 그의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렸다. 사랑했던 여자와 자신의 아이를 버리기로. 그는 자신의 주치의를 매수해
완벽한 불임 진단서를 만들어냈다. 선천적인 무정자증.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의학적 증명이었다. 그는 그 서류를 서유진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다. 봐.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그러니 네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일 리가 없어. 누군지 모를 남자의 아이를 내게 덮어씌울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의 말은 비수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서유진은 그때를 떠올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과 잔인한 말들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울며 그를 원망했다. 하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생명의 태동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의로 변해갔다. 그녀는 그가 던져준 돈 봉투를 불태워버리고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언젠가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가장 화려한 순간에 나타나 그가 버린 진실의 무게를 깨닫게 해주리라 맹세하며 다시 현실로 돌아온 서유진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기억나지 않나 보네, 강태준 씨. 하긴 당신에게 나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과거였을 테니. 하지만 난 당신의 그 거짓말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그녀는 품에 안은 하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준은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맑은 눈으로 어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총명한 눈빛은 강태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차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강서방, 아니 강태준 회장,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듣고 싶네. 저 여자의 말이 사실인가? 자네가 정말 불임이라고 했나? 차 회장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그룹의 미래가 걸린 계약 파트너로서의 엄중한 질책이었다. 만약 강태준이 자신과 자신의 딸, 그리고 천명그룹 전체를 속인 것이라면 이 결혼은 없던 일이 되는 것을 넘어 거대한 위약금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 강태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장인어른 아닙니다. 저 여자는 꽃뱀입니다. 과거에 잠시 만났던 여자인데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뜯어내려고 아이까지 데려와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제 의료 기록은 명백합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하지만 그의 과장된 반응은 오히려 차 회장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진짜 떳떳한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흥분할 필요가 없었다. 바로 그때 서유진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겠군요.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제 아들의 뿌리를 찾아주는 것 그것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양쪽 가문과 언론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죠. 만약 하준이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면 저와 제 아들은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겠습니다. 무고, 명예훼손, 당신이 원하는 어떤 죄목으로든 고소해도 당해받겠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논리적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다시 한번 잿빛으로 변했다. 덫이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 여기서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었다. 특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 회장의 눈앞에서. 하지만 검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하준은 누가 봐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빼닮은 아이였다. 서유진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약 하준이가 당신 아들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겁니다. 당신의 거짓말로 인해 내 아들이 겪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향해 저지른 기만 행위까지 전부.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의 호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움에 나선 전사의 선전포고였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의 입술이 몇 번이고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까? 아니, 서유진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이상 불가능하다. 그녀를 미친 여자로 몰아붙일까 하지만 차 회장은 그런 감정적인 선동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결정은 차 회장이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네. 그 검사 진행하도록 하지. 그는 강태준을 돌아보며 싸늘하게 덧붙였다. 강 회장,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수연이와의 결혼은 무기한 보류하겠네. 우리 천명그룹은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지 않아. 그리고 거짓말쟁이와는 파트너가 될 수 없지.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차 회장은 딸 수연의 손목을 잡고 대기실을 나갔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차수연은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실망감만이 가득했다. 대기실에는 이제 강태준과 서유진 그리고 하준 세 사람만이 남았다. 승패는 명확했다. 1라운드는 서유진의 완벽한 승리였다. 강태준은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패배감에 몸을 떨며 서유진을 노려보았다. 네가 이긴 것 같지, 서유진.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를 적으로 돌린 거야. 내가 너와 내 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서유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틀렸어, 강태준. 넌 가장 강력한 남자가 아니야. 넌 그저 거짓말로 쌓은 성에 사는 겁쟁이일 뿐이지. 그리고 난 잃을 게 없는 엄마야. 누가 더 강한지는 이제부터 알게 될 거야. 그녀는 하준과 함께 당당하게 대기실을 걸어나갔다. 복도를 비추는 환한 빛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 조명처럼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서유진의 아들 하준의 손을 잡고 VIP 대기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호텔 복도는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상어 떼처럼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어 있었다. 서유진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그녀와 어린 아들을 향해 하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현란한 빛의 공격이었다. 서유진 씨,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강태준 회장입니까? 언제부터 강 회장과 교제했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사실입니까? 오늘 결혼식장에 나타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사방에서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마이크와 카메라 렌즈가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밀려 들어왔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길을 터보려 했지만 진실에 굶주린 기자들의 기세는 막을 수 없었다. 서유진은 본능적으로 하준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아이의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아들의 귀에 속삭였다. 하준아, 괜찮아.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있어. 엄마가 금방 시끄럽지 않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 아니, 이보다 더한 혼란까지도 각오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정면의 출구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기자들을 더욱 자극했다. 그때였다. 기자들의 벽을 뚫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길을 비켜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서유진과 하준의 주위에 공간을 확보했다. 그는 서유진의 오랜 친구이자 보안 전문가인 이진우였다. 유진의 부탁을 받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호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터였다. 그의 도움으로 유진은 겨우 기자들의 포위망을 뚫고 비상구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미리 준비된 채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비로소 긴장했던 어깨의 힘을 풀었다. 같은 시각 넥서스 코어의 최상층 회장실은 전쟁 지휘 본부나 다름없었다. 강태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의 앞에는 법무팀장 홍보 전략실장, 그리고 그의 충실한 비서실장인 최진규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스크린에는 서유진과 관련된 실시간 뉴스 속보와 SNS 반응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불임이라던 CEO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프레임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소재였다. 강태준은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 여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꽃뱀으로 만들어. 그의 눈빛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냉혹한 군주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홍보 전략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하지만 여론이 저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자인 여성과 어린아이를 내세운 프레임이라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약자 세상에 약자 따윈 없어. 이용할 가치가 있는 패와 없는 패만 있을 뿐이지. 대중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그들이 원하는 건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이야기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돼. 그는 비서실장 최진규를 바라보며 명령했다. 국내 최고의 사설 정보 업체를 고용해. 서유진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대학 시절 첫 직장 과거의 남자 관계, 금융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뭔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만약 깨끗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 만들어내. 그녀가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거나 도박빚이 있었다는 식으로. 증거는 돈으로 사면 돼. 증인도 돈으로 만들고. 그의 말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무팀장에게는 또 다른 지시가 내려졌다. 국내 언론사 상위 10곳의 광고 담당 임원들을 전부 소집해. 지금부터 넥서스 코어의 모든 광고 집행은 이 사안에 대한 협조 여부로 결정될 거라고 전달해. 우리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곳은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을 거야.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주는 곳에는 2배, 3배의 광고를 몰아줘. 돈의 힘이 진실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 보여. 넥서스 코어의 막강한 자금력은 언론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강태준의 지휘 아래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 여론의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유력 일간지들은 세기의 스캔들, 그 이면의 진실과 같은 기획 기사를 통해 서유진의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의 제보자라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기사에 실렸다.
유진이는 대학 시절부터 야망이 컸어요. 항상 부자들만 노렸죠. 그녀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 문제로 시끄러웠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출처불명의 소문들이 사실인 양포장되어 퍼져나갔다. 온라인은 더욱 심각했다. 전문적인 댓글 부대가 동원되어 서유진을 향한 인신공격을 쏟아냈다. 그녀의 졸업사진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았다. 그녀의 집 주소까지 공개되면서 집 앞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유튜버들과 악플러들까지 몰려들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괴롭혔다. 서유진과 하준은 졸지에 자신들의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갇힌 포로 신세가 되었다. 서유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카메라를 든 채 아파트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커튼을 치고 돌아섰다. 거실에서는 하준이 태블릿 PC로 복잡한 코딩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아들 곁에 조용히 앉았다. 하준은 엄마를 보더니 태블릿을 내려놓고 물었다. 엄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연예인이에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서유진은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하준아, 그 사람들은 엄마와 하준이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야. 세상에는 가끔 오해라는 게 생기거든. 엄마가 지금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조금 시끄럽고 불편하겠지만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하준은 엄마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만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내가 엄마 지켜줄게요. 나 똑똑하잖아요. 서유진은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태준이 아무리 거대한 힘으로 자신을 짓밟으려 해도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있었다.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 모든 공격은 그녀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아니, 이것은 오히려 기회였다. 적이 더러운 수를 쓸수록 나중에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커질 터였다. 며칠 사이 강태준의 미디어 플레이는 절정에 달했다. 한 종편 채널에서는 서유진 그녀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했다. 프로그램은 조작된 증거와 악의적인 편집으로 서유진을 돈에 미친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그녀가 과거에 잠시 만났던 남자까지 섭외해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대중의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동정의 시선은 사라지고 그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만이 남았다. 바로 그때 서유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가 전에 다니던 증권사 인사팀장의 번호였다. 그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인사팀장은 곤란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유진 씨. 미안하게 됐네. 이번 스캔들로 회사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이사회에서 권고 사직을 결정했네. 위로금은 넉넉하게 챙겨주겠네.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강태준이 그녀의 돈줄까지 끊어버리려 압박을 넣은 것이 분명했다. 전화를 끊은 서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직장을 잃었고 명예는 더럽혀졌으며 세상은 온통 적으로 가득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무너져 내렸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계는 오히려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강태준. 네가 가진 모든 패를 다 보여줘. 네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기업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다. 이제 그녀가 방역을 시작할 차례였다.
세상이 서유진을 향해 쏟아내는 비난의 파도는 거셌지만 폭풍의 눈은 역설적으로 고요했다. 외부와 단절된 아파트 안 서유진은 자신만의 전쟁 지휘 본부를 구축하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3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었고 화면에는 넥서스 코어의 재무제표 주가, 변동 그래프, 복잡한 지배구조, 분석도 같은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냉철한 금융분석가 서유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해고 통보는 오히려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제 그녀는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능력을 오직 강태준과 넥서스 코어를 분석하는 데 쏟아부을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아들을 키우면서도 단 하루도 시장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넥서스 코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언젠가 다가올 이 날을 위해 그녀는 강태준의 제국이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기반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꾸준히 연구해왔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이진우가 들어왔다. 그는 양손에 노트북 가방과 식료품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밖은 여전히 난리도 아니야. 네 얼굴이 찍힌 찌라시가 온 동네에 뿌려졌더라.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진우는 그녀의 대학 동기이자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친구였다. 그는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 중 한 명으로 지금은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담담하게 웃으며 그가 사온 커피를 내렸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오히려 그들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나올수록 나중에 대중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은 더 클 테니. 그건 그렇고 부탁한 건 어떻게 됐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진우는 노트북을 펼쳐 보였다. 내 말대로 넥서스 코어의 내부 보안망은 철옹성이야. 하지만 외부 협력업체와 연결된 몇몇 서버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 특히 5년 전 강태준이 회장직에 오르기 직전에 이루어진 몇몇 컨설팅 계약의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해. 그들은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이진우의 기술력이 결합되자 복잡하게 얽혀있던 자금의 흐름이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태준이 자신의 경영 승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쟁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던 흔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비리의 시작점, 바로 불임 진단서라는 거짓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리였다. 작전의 다음 단계는 언론이었다. 서유진은 무차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주류 언론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가 접촉한 사람은 인터넷 독립 언론 팩트체커의 김민서 기자였다. 김민서는 대기업의 광고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끈질긴 탐사 보도로 여러 차례 특종을 터뜨린 강직하기로 소문난 기자였다. 유진은 김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김민서 기자님,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서유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민서의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용건이시죠?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서유진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하지만 만약 기자님께서 지금껏 추적해오셨던 넥서스 코어의 비자금 문제와 제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기자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거래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내부 정보와 기자님께서 가진 취재력을 합쳐서 진실을 밝혀내자는 제안입니다. 서유진의 제안은 김민서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넥서스 코어는 그녀가 오랫동안 파헤치고 싶었지만 철저한 내부 통제 때문에 접근조차 어려웠던 선격이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팩트로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유진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두 번째 아군을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건을 찾는 것이었다. 바로 그 스모킹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아들 하준은 엄마와 진우 삼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심각하게 대화하는 동안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놀이에 빠져 있었다. 아이에게는 바깥 세상의 소란 따위는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다. 하준은 지루했다. 웬만한 어린이용 게임이나 프로그램은 아이의 명석한 두뇌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아이는 강태준과 넥서스 코어라는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고 인터넷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해킹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수많은 검색 결과 속에서 아이는 넥서스 코어의 오래된 납품업체 관리자 페이지 링크를 발견했다. 보안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였다. 하준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을 보고는 마치 재밌는 퍼즐을 만난 것처럼 눈을 빛냈다. 아이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눌렀다. 보안 질문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이었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질문이었다. 하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넥서스 코어 창업주이자 강태준의 할아버지인 강건호 회장의 이름을 입력했다. 틀렸다. 다음으로 강태준의 이름을 입력했다. 역시 아니었다.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강태준의 인터뷰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기사에서 그가 저는 스티브 잡스의 혁신 정신을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말한 부분을 발견했다. 하준은 스티브 잡스를 입력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로그인이 성공했다. 너무나도 허술한 보안이었다. 페이지 안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다. 대부분 오래된 납품 기록과 정산 내역뿐이었다. 실망한 하준이 창을 닫으려던 순간 한쪽 구석에 있는 임시 저장 메일 함이라는 작은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클릭했다. 그곳에는 5년 전에 발송자가 삭제했지만 서버에는 그대로 남아있던 몇 개의 이메일이 있었다. 하준은 엄마 이름인 서유진과 병원이라는 단어로 메일함을 검색했다. 그리고 하나의 이메일을 찾아냈다. 발신자는 최진규 실장, 수신자는 서울중앙병원의 원무과장이었다. 내용은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몇몇 단어들이 하준의 눈에 들어왔다. VVIP의 특별 의료 파일 관련 건. 담당 의사께서는 요청하신 대로 처리 후 장기 휴가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컨설팅 비용은 금일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이는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별 파일, 장기 휴가, 비용 같은 단어들이 왠지 모르게 중요하게 느껴졌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이거 봐요. 내가 비밀번호 맞췄어요. 이 사람들 비밀번호 너무 쉽게 만들어요. 서유진은 아들이 내민 태블릿 PC 화면을 무심코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특별 의료 파일. 그것은 강태준의 거짓 불임 진단서가 틀림없었다. 장기 휴가에 들어갈 의사.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돈을 받아 해외로 도피한 그 의사였다. 컨설팅 비용. 그것은 뇌물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물적 증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이메일 하단에는 첨부 파일이 있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이진우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터였다. 서유진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하준아,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정말 대단한 일을.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압박감과 불안감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확신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유진은 이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진우야, 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암호 해독할 수 있겠어? 그리고 5년 전 서울중앙병원에서 갑자기 장기 휴가를 떠난 의사가 누구인지, 그 컨설팅 비용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갔는지 추적해줘.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사냥감이 사냥꾼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이 강태준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눌 차례였다. 서유진의 아파트는 이제 조용한 흥분으로 가득 찼다. 이진우는 하준이가 찾아낸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긴 후 숨을 죽인 채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모니터 위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갔다. 서유진은 초조하게 화면을 응시했고, 하준은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한 표정으로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던 순간 마침내 삐하는 소리와 함께 암호가 해제되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진단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증거였다. 넥서스 코어의 자회사 중 하나인 유령 회사 명의로 발행된 컨설팅 비용 지불 확인서. 수신인은 서울중앙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박선우였고, 금액은 무려 5억 원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돈이 입금된 날짜였다. 강태준이 서유진에게 거짓 불임 진단서를 내밀었던 바로 다음 날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이진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잡았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이체 기록까지 있으니 조작이라고 우길 수도 없어. 하지만 서유진은 기뻐하는 대신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을까? 섣불리 휘둘렀다가는 상대에게 방어할 시간만 벌어줄 뿐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김민서 기자에게 보안 메신저로 연락했다. 세 사람은 화상회의를 통해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김민서 기자는 증거의 파급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당장이라도 단독기사로 터뜨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증거를 바로 공개하면 강태준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겁니다. 박선우 의사 개인의 비리라거나 비서실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발뺌하겠죠. 우리는 그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서유진의 전략은 치밀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완벽한 승리를 원했다. 우선 강태준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거짓말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바로 박선우 의사죠. 그녀는 김민서 기자에게 제안했다. 박선우라는 의사에 대한 탐사 보도를 먼저 내보내는 겁니다. 유능했던 의사가 왜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떠났는지, 거액의 돈은 어디서 났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요. 기사의 주인공은 강태준이 아니라 박선우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대중이 스스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죠. 김민서 기자는 서유진의 전략에 감탄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여론의 흐름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진우는 곧바로 박선우 의사의 행적을 추적한 자료를 김민서에게 넘겼다. 그는 5년 전 사직서를 낸 바로 다음 주 필리핀 마닐라행 비행기를 탔고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해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서 기자의 독립언론 팩트체커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사라진 의사와 5억 원의 행방 넥서스 코어는 답해야 한다. 기사는 자극적인 폭로 대신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사실 관계를 하나씩 짚어나갔다. 명망있던 의사 박선우의 갑작스러운 사직, 그의 계좌로 입금된 출처 불명의 거액,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넥서스 코어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던 때와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사는 강태준 회장의 불임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기사 말미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기업의 중대한 시기에 핵심 인물의 건강 정보는 때로 경영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과연 박선호 의사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거액의 돈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진실에 대한 해명은 이제 넥서스 코어의 몫이다. 그것은 교묘하게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잘 만들어진 질문이었다. 여기에 서유진은 활용 점정을 찍었다. 그녀는 김민서 기자를 통해 5년 전 강태준과 나눴던 대화의 짧은 음성 파일 하나를 공개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의 다정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유진아, 나중에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널 닮아서 눈이 예뻤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 최고의 아빠가 되어줄게. 이 음성 파일은 박선우 의사에 대한 기사와 함께 삽시간에 인터넷으로 퍼져나갔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처음에는 서유진을 꽃뱀이라며 비난하던 여론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선천적 불임이라던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고. 의사가 돈 받고 해외로 도망친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이거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데. 강태준 측이 수십억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탐욕스러운 사기꾼 서유진의 프레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넥서스 코어 회장실. 강태준은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에 떠있는 기사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단 분노를 느꼈다. 그는 화면을 바닥에 집어던져 박살냈다. 서유진, 감히 나를 상대로 이따위 장난을 쳐. 그는 그녀가 감정에 호소하며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아프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의 논리를 사실로 공격해왔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 기사 내리고 해당 언론사 고소해 명예훼손으로 저것들 전부 감옥에 쳐넣어버려. 하지만 홍보전략실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조언했다. 회장님, 지금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오히려 대중은 우리가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묵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만 나오면 모든 것은 저 여자의 망상으로 끝날 겁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강태준은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가장 치명적인 반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바로 천명그룹의 차 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팩트체커의 기사를 정독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의 생리를 꿰뚫어 온 노예한 사업가의 직감이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 기사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정황이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졌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강태준은 자신과 자기 딸을 상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기극을 벌인 것이었다. 차 회장은 강태준에게 전화하는 대신 자신의 법무팀장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강태준 회장의 뒤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조사해보게. 특히 5년 전후의 자금 흐름과 박선우라는 의사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이미 강태준이라는 상품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두 그룹의 견고했던 동맹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유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인터넷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난 일색이던 댓글창에는 이제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강태준을 의심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만족감을 느꼈지만 결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나긴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이었다. 강태준은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방역해올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컴퓨터 폴더 한 구석에 저장해 두었던 사진 한 장을 열었다. 5년 전 강태준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그녀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떴다. 그녀는 예를 클릭했다. 과거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아들과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싸움뿐이었다. 서유진이 쏘아 올린 방역의 화살은 정확하게 강태준의 아성에 명중했다. 여론의 미묘한 변화는 그가 굳건하게 세워 올린 거짓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강태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공포와 자신의 것을 침범당한 맹수의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상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파괴적인 충동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이나 법률 따위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넥서스 코어의 회장실은 어둠과 술기운에 잠겨 있었다. 강태준은 비서실장 최진규를 호출했다. 어둠 속에 잠긴 그의 얼굴은 그림자 때문에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최 실장, 지금까지는 소꿉장난이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저 여자가 2번 다시는 내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릴 수 없도록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살기마저 묻어 있었다. 최진규는 충직한 개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태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강태준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여자가 자기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남기지 마. 겁을 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라는 놈 이진우인가? 그놈의 사무실에도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 감히 누구에게 밉보였는지 알게 될 거야. 그날 새벽 서유진이 잠들어 있던 아파트에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실 유리창이 박살나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다. 놀라서 달려나간 그녀의 발치에는 벽돌 한 개가 떨어져 있었다. 벽돌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입 닥쳐. 다음은 내 아들이다. 서유진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어떤 미디어의 공격보다도 더 비열하고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하준이 방에서 무슨 일이냐며 뛰어나왔고 그녀는 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그녀는 강태준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드러내는 증거였다. 그녀는 즉시 이진우에게 연락했고 이진우는 날이 밝자마자 달려와 아파트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창문에는 방탄 필름을 더 씌웠고 집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했다. 강태준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서유진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석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최진규는 넥서스 코어와 계약된 최고의 해커팀을 동원했다. 목표는 서유진과 그녀의 조력자들인 이진우 김민서 기자의 모든 디지털 기기였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다음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불법적인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이진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였다. 그는 곧바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향한 비정상적인 트래픽 공격과 해킹 시도를 감지해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넥서스 코어의 거대 조직이 동원한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모니터에는 수많은 방화벽과 역추적 프로그램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며칠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이진우는 간신히 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서유진에게 말했다. 놈들이 작정하고 달려들었어. 배우는 넥서스 코어가 확실해. 간신히 막아내긴 했지만 놈들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 몇 개를 확보했어. 지금 당장 법적 증거로 쓰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단서가 될 거야. 서유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결심을 굳혔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강태준은 법적인 압박도 동시에 진행했다. 그의 법무팀은 서유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아동학대, 결혼식장에 아이를 데려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억지 주장이었다 등 온갖 죄목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목적은 승소가 아니었다. 끊임없는 법정 싸움으로 그녀를 지치게 만들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그녀의 돈줄을 말려 죽이려는 의도였다. 수십 장에 달하는 소장이 그녀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천명그룹의 차 회장에게도 고스란히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정보팀으로부터 강태준이 서유진을 상대로 벌이는 비열한 공작들을 전해 들었다. 서유진의 집에 벽돌을 던진 일, 불법 해킹을 시도한 정황, 무분별한 소송 남발까지. 차 회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의 눈에 비친 강태준은 더 이상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경영인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에 몰리자 이성을 잃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통제불능의 위험인물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차 회장은 딸 수연과 저녁 식사를 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식사 자리에서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던 사람이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망신과 수치심에 떨던 그녀는 이제 진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자신도 서유진처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차 회장은 나이프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딸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내 말이 맞다. 강태준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어.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나 조잡하고 위험천만해. 저런 인물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우리 천명그룹의 미래를 저런 폭탄에 맡길 수는 없지.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강태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즉시 그룹 기획조정실장을 호출했다. 지금부터 넥서스 코어와의 모든 신규 협력 사업을 전면 보류하게.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들도 리스크를 재검토하고 출구 전략을 마련해. 최대한 조용히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해야 하네. 이것은 사실상의 결별 통보였다. 강태준이 서유진을 짓밟기 위해 휘두른 칼은 정작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동맹을 끊어버리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공격이 오히려 서유진의 방어 태세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차 회장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찍어 누를 수 있다고 맹신했다. 하지만 그의 잔인한 공격은 서유진에게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는 결과만 낳았다.
이진우가 확보한 해킹 시도의 증거,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소송 남발은 강태준의 비이성적인 집착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서유진은 이진우가 넘겨준 해킹 시도 분석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공격의 배우 그가 넥서스 코어의 자회사 서버를 경유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강태준, 네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넌 나를 협박했지만 오히려 네 범죄의 증거만 남겼어. 그녀는 김민서 기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이제 두 번째 방역을 가할 시간이었다. 이번 공격의 목표는 강태준의 도덕성이 아닌 그의 불법적인 경영 실태 그 자체였다. 강태준의 야만적인 공격은 서유진을 위축시키는 대신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을 완전히 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명예회복이나 아들의 친자 인정이라는 소극적인 목표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탑을 그 뿌리부터 뽑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진우가 확보한 해킹 시도 증거를 김민서 기자에게 넘기며 말했다. 강태준은 이 싸움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가 만든 판에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전쟁터를 바꾸죠.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는 강태준의 사생활이 아닌 그의 선격인 넥서스 코어 그 자체였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자신의 가설을 설명했다. 생각해보세요. 5년 전 강태준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저와 아이를 버리기 위해서였다면 다른 방법도 많았을 겁니다. 불임이라는 거짓말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넥서스 코어의 경영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핵심 열쇠였던 거죠. 그녀의 말에 이진우와 김민서 기자는 숨을 죽였다. 단순한 치정 스캔들로 여겨졌던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서유진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세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넥서스 코어의 5년 전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에 보이지 않는 몸체를 찾아 나서는 위험하고도 치밀한 작업의 시작이었다. 김민서 기자는 언론계와 재계에 구축해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5년 전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나 한직으로 쫓겨났거나 퇴사한 넥서스 코어의 전직 임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열기 꺼렸지만 김민서 기자의 끈질긴 설득과 서유진 측이 제공한 몇 가지 미끼 정보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넥서스 코어의 내부 상황이 조금씩 재구성되었다. 선대 회장이었던 강건호는 매우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가 반드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복잡한 여자 문제나 혼외자 스캔들은 경영인의 가장 큰 수치라고 여겼다. 당시 유력한 후계자 후보는 강태준을 포함해 3명의 손주였다. 강태준은 능력은 가장 뛰어났지만 자유분방한 사생활 때문에 할아버지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한 전직 임원은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유언장에 가장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흠결 없는 후계자를 낳아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에게 그룹의 핵심 지분을 상속한다는 조항을 넣으려고 하셨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갑자기 금욕적인 경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죠. 불임이라는 거짓말의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약점인 사생활 문제를 완벽하게 가리고 오직 경영에만 전념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최고의 연막이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이진우는 넥서스 코어의 유령 회사들을 추적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강태준 측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역추적한 끝에 그는 유령 회사들의 자금 세탁 창구 역할을 했던 대포 통장들의 거래 내역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수천 개에 달하는 거래 내역은 복잡한 암호처럼 얽혀 있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단순한 뇌물이나 비자금 조성 이상의 무언가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또다시 하준에게서 나왔다. 어른들이 복잡한 숫자들과 씨름하는 동안 하준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숫자 퍼즐이라며 건네준 거래 내역 출력물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이는 숫자를 그냥 숫자로 보지 않았다. 천재적인 두뇌는 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던 하준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엄마, 이 숫자들 이상해요. 자꾸 똑같은 순서가 반복돼요. 서유진은 아들의 말에 무심코 출력물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하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자 그녀는 놀라운 규칙을 발견했다. 거래 금액의 앞자리 숫자들을 특정 알파벳 순서 A-1, B2로 치환하자 넥서스 스톡 BUI, 넥서스 주식 매수와 같은 의미 있는 문장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회계 장부를 위장하기 위해 만든 그들만의 치환 암호였다. 서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즉시 이진우와 함께 하준이 발견한 암호 해독키를 이용해 전체 거래 내역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태준의 거대한 범죄 계획의 실체를 발견했다. 유령 회사들은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하는 통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넥서스 코어의 주가를 조작하고 불법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 본부였다. 강태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오르기 직전 유령 회사를 통해 차명으로 대량의 주식을 매수했다. 그리고 주가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팔아치워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 돈은 그의 개인 비자금이 되었고 그는 이 자금을 이용해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다른 사촌들의 지분을 하나씩 사들였다. 협박과 회유를 통해 그들을 경영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다. 그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깨끗한 경쟁의 결과가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불법적인 금융범죄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서유진은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에게 불임이라는 거짓말은 일석이조의 카드였다. 한편으로는 선대 회장을 속여 도덕적인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아이라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수단이었다. 그녀를 버린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었다. 그의 거대한 범죄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이다.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 모든 사실관계를 화이트보드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점점 더 깊은 편집증에 빠져들고 있었다. 천명그룹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냉각되었다. 차 회장은 공식적인 이유는 되지 않았지만 모든 공동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그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경영 방식에 등을 돌리는 임원들이 늘어났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느끼며 더욱 강력하게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정작 가장 치명적인 적이 외부에서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서유진의 아파트 화이트보드 위에는 강태준의 범죄 사실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불임 진단서, 위조 주가 조작,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및 배임. 모든 범죄의 시작점은 5년 전 서유진을 벌였던 바로 그 거짓말이었다. 김민서 기자는 엄청난 진실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상상 이상이네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들 게이트급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지면 강태준은 수십 년 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진우도 굳은 표정으로 동의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검찰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어. 모든 시선이 서유진에게 향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중앙에 적힌 거짓 불임 진단서라는 글씨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네, 그게 바로 제 계획이에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거대한 악을 심판하는 정의의 싸움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세계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여론은 등을 돌렸고 가장 굳건한 동맹이었던 천명그룹은 사실상 결별을 통보해왔다. 회사 내부에서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유전자 검사는 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았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쥐처럼 그는 극도의 불안감과 편집증에 시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광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는 비서실장 최진규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더 이상 회사에서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거실에서 강태준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자의 공허한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실장, 유전자 검사는 열려서는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그 여자와 아이가 검사 장소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최진규는 주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강태준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자 이내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의 몰락은 곧 자신의 몰락이었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장님, 강태준은 와인잔을 들어 도시의 불빛에 비춰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고였으면 좋겠군. 빗길에 미끄러진 교통사고라든가 안타까운 강도 사건이라든가. 흔적은 남기지 마.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해. 그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같은 시각 차수연은 깊은 혼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 모든 여성이 부러워하는 세기의 신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세기의 스캔들의 조롱거리가 된 비운의 약혼녀일 뿐이었다. 수치심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자신이 결혼할 뻔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에 대한 공포였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아버지의 보고서나 언론의 기사가 아닌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사람을 고용해 서유진의 동향을 파악했다. 그녀의 목적은 감시나 해코지가 아니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강태준이 왜 그토록 그녀를 파멸시키려 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자신이 겪은 이 모든 불행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유전자 검사가 예정된 날, 그녀는 검은색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서유진의 아파트 근처에서 조용히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유전자 검사 당일 아침 서유진의 집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이진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기자들을 피해서 우리가 미리 파악해둔 안전한 길로 가야 해. 놈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서유진은 아들 하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준은 오늘 병원에 가서 아빠를 찾는 특별한 검사를 한다는 말에 조금은 긴장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다. 이진우는 차량 통행이 뜸한 강변북로의 외곽도로를 선택했다. 약속된 병원까지는 이제 20분 거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백미러를 통해 육중한 검은색 덤프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것이 보였다. 도로에는 다른 차들이 거의 없었다.
트럭의 움직임은 명백히 그들의 차를 노리고 있었다. 이진우는 욕설을 내뱉으며 핸들을 꺾었다. 젠장 시작됐어. 꽉 잡아. 그의 외침과 동시에 조용하던 도로는 순식간에 생사를 가르는 추격전의 무대로 변했다. 이진우는 현란한 운전 실력으로 거대한 트럭의 위협을 피해 고기에 가까운 질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트럭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거대한 야수처럼 집요하게 그들의 뒤를 물고 늘어졌다. 몇 번이고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높여봤지만 트럭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서유진은 하준을 품에 꼭 끌어안고 아이의 눈을 가렸다. 하준아, 괜찮아. 그냥 재미있는 자동차 게임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강태준, 그가 정말 자신과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추격전은 몇 분간 더 이어졌다. 이진우가 겨우 트럭을 따돌리고 좁은 갓길로 빠져나가려던 순간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트럭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앞뒤가 모두 막힌 상황. 이진우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뒤따라오던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트럭이 그들의 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몇 바퀴를 돌고 나서야 겨우 멈춰 섰다. 충격으로 에어백이 모두 터졌고 차 안은 순식간에 화약 냄새와 비명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따라오던 차 안에서 한 사람이 목격하고 있었다. 바로 차수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히 의도된 살인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차량 블랙박스는 이 모든 끔찍한 순간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트럭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쇠파이프를 들고 부서진 차를 향해 다가왔다. 사고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 순간 차수연이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그들을 향해 차를 돌진시켰다. 예상치 못한 목격자의 등장에 당황한 남자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트럭에 다시 올라타 황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그들의 임무는 실패했다. 차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세우고 서유진의 차를 향해 달려갔다. 이진우는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서유진은 아들을 보호하느라 온몸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다행히 하준은 엄마 품에서 거의 다치지 않았지만 엄청난 충격에 겁을 먹고 울고 있었다. 차수연은 엉망이 된 차와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서유진의 얼굴을 보았다. 경쟁심이나 질투 같은 감정은 사라지고 같은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분노가 그녀를 휩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유진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다 봤어요. 전부 다 제 차 블랙박스에 녹화됐어요.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때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연적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 남자가 만들어낸 비극을 함께 목격한 공범 아닌 공범이 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강태준이 스스로 파멸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다. 그들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행히 모두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유전자 검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검사 결과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차수연이 건넨 블랙박스 영상 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 그것이야말로 강태준의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였다. 서유진은 진통제를 맞고 잠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심장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그는 내 아들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 용서할 수 없었다. 절대로. 그녀는 손안의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칼이었다. 강태준, 넌 내 아들의 목숨을 건드렸어. 이제 내가 내 세상 전부를 빼앗아 주지.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여신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서유진이 선택한 결전의 장소는 검찰청이나 법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는 공개적인 장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선택했다. 강태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이미지와 명예가 대중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 바로 사회적인 사형 선고였다. 김민서 기자의 이름으로 발송된 넥서스 코어의 감춰진 진실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안내 메일에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사가 기자들을 보냈다. 같은 시각 넥서스 코어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기자회견장 라이브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일말의 오만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최진규로부터 사고는 실패했지만 서유진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겁에 질려 있다는 보고를 받은 터였다. 그는 서유진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 친자 주장을 철회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구걸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은 여자.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기자회견장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을 때 단상 위로 서유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녀는 피해자의 슬픈 얼굴이 아닌 거대 기업의 CEO처럼 냉철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슬픔을 상징하는 어두운 옷 대신 그녀는 이성과 신뢰를 상징하는 날카로운 디자인의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변호인과 이진우 그리고 김민서 기자가 함께였다. 그것은 피해자의 호소가 아닌 승리를 확신하는 팀의 출정식과도 같았다. 강태준은 화면 속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서유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장내를 가득 채운 카메라 플래시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때 넥서스 코어의 비리를 내부에서 목격했던 금융분석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모든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명백한 증거와 팩트에 기반한 진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고 그 울림은 기자회견장 전체를 압도했다. 첫 번째 증거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강태준과 강하준 친자 관계 확률 99.999%.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진실이었다. 강태준의 첫 번째 거짓말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기자석에서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 저것까지는 예상했어. 하지만 다음 순서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단상에 오른 김민서 기자는 5년 전 사라진 의사 박선우에 대한 탐사 보도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박선우의 사진과 함께 그가 강태준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해외로 도피한 정황, 그리고 하준이가 발견했던 비자금 이체 내역과 내부 이메일이 그대로 공개되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친자 문제를 넘어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범죄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세 번째로 이진우가 나섰다. 그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범죄를 누구나 알기 쉬운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스크린에 띄웠다. 넥서스 코어의 유령 회사를 이용한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커에게 비자금 조성, 그리고 그 돈으로 경쟁자들을 매수하며 경영권을 찬탈한 과정이 하나씩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태준의 성공 신화는 한순간에 추악한 범죄의 역사로 전락했다.
그의 불임이라는 거짓말은 이 모든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인 알리바이였음이 증명되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스크린을 향해 소리치며 서류들을 집어 던졌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조작된 증거라고. 그는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 당장 기자회견을 중단시키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서유진의 논리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그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유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확인 사살에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 회장의 범죄는 5년 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증거와 증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차수연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화면 속에서는 거대한 덤프트럭이 의도적으로 서유진의 차를 들이받는 끔찍한 순간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굉음과 함께 차가 처참하게 부서지고 쇠파이프를 든 괴한들이 다가오는 모습까지. 이것은 더 이상 기업 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져 할 말을 잃었고 몇몇은 경악의 탄성을 내뱉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려던 순간 앞자리에 보호자와 함께 앉아있던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근처에 있던 마이크를 잡고 수백 명의 어른들 앞에서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쁜 아저씨 트럭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핸드폰에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집에 가스 점검하러 왔던 아저씨 핸드폰이랑 똑같은 스티커였어요. 아이의 순수한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마지막 결정타였다. 가스 점검을 핑계로 집의 구조를 파악하러 왔던 최진규의 부하, 그리고 그가 고용한 청부업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연결고리가 아이의 비상한 관찰력으로 인해 증명된 것이다. 강태준이 아랫사람이 멋대로 저지른 짓이라고 발뺌할 마지막 퇴로까지 완벽하게 차단되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은 그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모든 방송사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쏟아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넥서스 코어 관련 기사로 도배되었고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강태준과 그의 범죄들로 채워졌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넥서스 코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핸드폰은 불이 나도록 울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수갑을 차야 했다.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그는 로비에 설치된 모든 TV 화면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한때는 성공한 젊은 경영인의 상징이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추악한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호송체 오르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평생에 걸쳐 거짓 위에 쌓아 올린 성은 단 몇 시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유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그가 체포되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하준이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통쾌, 함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조용하고 무거운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되찾은 정의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의 체포와 함께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서서히 막을 내렸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은 새로운 사건으로 옮겨갔고 대중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의 톱니바퀴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다. 서유진이 세상에 던진 진실의 파문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몰락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태준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유진 측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었다. 특히 차수연의 블랙박스 영상과 그의 충신이었던 최진규 실장의 결정적인 증언은 그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막아버렸다. 최진규는 가명을 조건으로 강태준의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그가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법원은 강태준에게 주가 조작 횡령 배임, 불법 사찰 교사, 그리고 살인 미수 교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개인의 탐욕을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징역 25년.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젊은 제왕은 그렇게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황금기를 마감하게 되었다. 그의 제국은 그가 쏘아올린 거짓말이라는 부메랑에 맞아 산산조각 났다. 넥서스 코어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총수의 구속과 함께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였다. 1000명 그룹을 시작으로 수많은 협력사들이 계약을 파기했다.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섰다. 결국 채권단과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강태준의 일가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만 했다. 전문 경영인이 긴급 투입되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회사의 이름에서 강씨 일가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졌다. 1000명 그룹의 차 회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오히려 그룹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강태준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윤리 경영을 선포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 차수연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술사 공부를 위해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서유진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 또한 제 인생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유진의 조력자들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 김민서 기자는 넥서스 코어 게이트 특종 보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자상을 수상했고 독립언론 팩트체커는 모두가 주목하는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성장했다. 이진우의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는 넥서스 코어의 해킹 공격을 막아낸 실력이 알려지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로부터 계약 요청이 쇄도하는 유명 회사로 발돋움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서유진은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강하준이 강태준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강하준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을 정리했다. 또한 하준이가 받아야 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 투명한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되도록 조치했다. 그녀의 싸움이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오직 아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세상에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후 넥서스 코어의 새로운 이사회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가진 도덕성과 상징성을 높이사 그룹의 핵심 요직인 감사실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그것은 강태준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서유진은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 싸움은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앉는다면 제 싸움의 의미는 퇴색되고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시작으로 비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증오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이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길 대신 아들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길을 선택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의 소란을 벗어난 한적한 해변 마을. 서유진은 작은 투자 자문회사를 차려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건강한 투자를 조언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의 부속품이 아닌 자기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그녀는 7살이 된 아들 하준과 함께 바닷가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다. 하준은 지난 1년간 폭풍처럼 성장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빠의 부재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한 엄마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제 자신의 천재성을 어려운 코딩이나 복잡한 숫자가 아닌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고 파도의 원리를 궁금해하는 순수한 호기심에 사용하고 있었다. 엄마 연은 어떻게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준이 연주를 잡은 채 고개를 돌려 물었다. 서유진은 아들의 곁에 앉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단다. 그리고 연이 높이 날기 위해서는 맞서 싸워야 하는 역풍이 꼭 필요하지. 우리 하준이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역풍을 만날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바람을 이겨내면 저 연처럼 훨씬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게 된단다. 하준은 엄마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여는 마치 자유를 얻은 새처럼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창공을 날고 있었다. 서유진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이제 끝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역설적으로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화롭고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와 아들 앞에는 이제 시련의 과거가 아닌 눈부신 희망의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